나는 판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보는 순간 스무에 묻어둔 아버지의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그 얼굴의 그늘, 떨리는 숨, 모든 것이 잃어버린 그날을 향해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오늘 법정에 선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께 따뜻하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피고인이 고개를 든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법정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드러난 그 얼굴은 20년 전 화재로 잃어버린 제 딸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광대뼈가 살짝 튀어나온 것, 눈꼬리가 부드럽게 처진 것, 입술선이 얇고 또렷한 것까지 모든 게 판박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어요. 58년을 살면서 판사로 20년 넘게 일해왔지만 이렇게 법정에서 무너질 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2024년 11월의 어느 흐린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서류를 넘기며 다음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생계형 절도 사건이었죠. 기저귀와 분유를 훔친 미혼모, 흔하디흔한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건 기록을 훑어보니 피고인의 이름은 정다인, 23세 미혼모였어요. 8개월 된 아들이 고열에 시달리는데 돈이 없어 마트에서 기저귀 한 봉지와 분유 한 통을 가방에 넣었다가 보안 요원에게 붙잡혔더군요. 금액으로 치면 3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은 대개 약식 명령으로 끝나거나 기소유예로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마트 측에서 강경하게 나오는 바람에 정식 재판까지 올라왔어요. 저는 서류를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이 참 각박하구나 싶었죠. 아이를 살리려고 3만 원어치를 훔친 젊은 엄마를 법정에 세워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사건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후 2시 법정 문이 열리고 피고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녀의 얼굴은 제 딸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아내 서영의 젊은 시절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했고 어딘가 제 어머니를 닮은 구석도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환영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심장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죠. 피고인 정다인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낡은 회색 카디건 소매 사이로 드러난 손목이 유난히 가늘어 보였죠.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눈이 자꾸만 그녀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판사석에서 피고인을 응시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날의 제 시선은 분명 평소와 달랐어요. 신문이 아니라 확인이었고 판단이 아니라 갈망이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합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지만 평소와 달리 어딘가 갈라져 있었어요.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피고인을 훔쳐보았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오후 7시경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소재 모마트에서 시가 합계 2만 8천 원, 상당의 기저귀 한 봉지와 분유 한 통을 절취하였습니다. 검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지만 제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피고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마치 무언가에 놀란 것처럼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죠. 저도 당황했습니다. 왜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혹시 나를 아는 건가 싶었어요. 아니면 제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낸 걸까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것이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인이 피고인의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보육원 출신으로 연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아이가 아프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맡겨졌으며 만 18세에 퇴소한 이후로는 완전히 혼자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변호인의 말이 이어질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는 서류를 넘기다가 피고인의 손목에서 오래된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작고 희미한 흉터였는데 화상 자국처럼 보였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딸에게도 비슷한 자국이 있었거든요.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던 날 뜨거운 물이 튀어 생긴 작은 흉터였습니다. 서영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갓 태어난 아기 손목에 흉터가 생겼다고 며칠을 자책했었죠. 그 흉터의 위치와 크기가 눈앞에 피고인 손목에 있는 것과 너무나 비슷해 보였습니다. 재판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이었어요. 판사로서 냉철하게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데 자꾸만 20년 전 그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관악구의 낡은 빌라, 새벽 3시에 울린 화재 경보, 연기가 가득한 계단,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뒤섞이며 아기들을 들것에 담아 나르던 아수라장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그날 우리는 딸을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딸이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도 모르는 채로 20년을 살아왔어요.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정다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도윤이가 39도가 넘는 열이 나는데 병원비도 없고 분유도 떨어졌어요. 아이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 아이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에 가까운 무언가를 느꼈어요. 이 아이의 눈은 서영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피고인이 퇴정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른 어깨, 힘없이 늘어진 팔, 그리고 살짝 안쪽으로 굽은 발걸음까지 전부 낯설지 않았어요. 서영도 피곤하거나 지칠 때면 저렇게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걷곤 했거든요. 저는 법복을 벗으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판사실로 돌아와 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었죠.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고 어디선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산후조리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갓 태어난 딸아이를 안고 있는 서영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 속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볼에는 작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법정에서 피고인의 볼에서도 비슷한 위치에 점을 보았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이 겹치는 게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법정에서 본 피고인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얼굴은 어느새 20년 전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연기 속에서 구조대원에게 안겨 사라지던 그 작은 몸, 분홍색 보자기에 쌓인 채 들것에 실려나가던 그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나는 그날 왜 아이를 더 꼭 안고 있지 못했을까? 왜 구조대원에게 넘기고 말았을까? 20년 동안 나를 괴롭혀온 질문들이 다시 목을 조여왔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서영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우리 딸을 닮은 피고인을 봤다고, 혹시 그 아이가 우리 딸일 수도 있다고 말하면 서영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20년 동안 딸을 잃은 죄책감으로 시달려온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함부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헛된 희망을 품게 했다가 아니었을 때의 상처는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요. 저 아이 정말 내 딸과 같은 나이야.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보육원 출신, 신원 미상으로 기록된 과거, 손목의 흉터, 볼의 점, 그리고 서영을 빼닮은 눈빛까지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닌데 왜 이렇게 닮아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되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20년 전의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법원에 출근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결국 새벽 4시에 일어나 서재에 앉아 있었거든요. 서영은 제가 일찍 나가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워낙 바쁜 사건이 많으니까 그러려니 했겠죠. 하지만 사실 저는 어제 그 피고인의 기록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정다인이라는 이름 석자가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판사실에 도착해서 사건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어제는 미처 살피지 못했던 세부 기록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죠. 피고인의 성장 배경란에는 짧은 문장 몇 개가 적혀 있었어요. 생후 약 2주경 관악구 소재 화재 현장에서 구조되어 보육원에 인계됨, 신원 미상, 추정 생년월일 2001년 11월경. 글자 하나하나가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2001년 11월이면 우리 딸이 태어난 달과 정확히 같았거든요. 오전 10시에 속행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정상 참작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법복을 입으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58년 인생에서 이렇게 재판이 두려웠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피고인석에 이미 정다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어요. 밤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게 분명했죠. 옆에 앉은 국선 변호인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다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시선은 계속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판사석에 앉으며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변호인, 추가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제가 말하자 변호인이 서류 봉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정상 참작을 위한 자료입니다. 피고인의 아들 도윤군의 의료 기록과 치료비 영수증, 그리고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들입니다. 서기관이 서류를 받아 제게 전달했고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도윤이라는 8개월 된 아기의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영양결핍, 반복적 발열, 기관지염 의심이라는 진단명이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응급실 처방전이었는데 접힌 채로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펴낸 것처럼 구겨지고 달아올라 있었죠. 날짜를 보니 절도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아이가 밤새 열이 떨어지지 않아 응급실에 갔지만 입원비를 낼 수 없어 그냥 돌아왔다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판사로서 이런 사연은 수도 없이 접해왔어요. 가난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아이를 살리려고 법을 어기는 부모들,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이야기는 매일 법정에서 펼쳐지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서류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어요. 피고인, 직접 진술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다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어제보다 목소리가 더 가라앉아 있었죠. 도윤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제가 임신 중에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일하면서 아이를 봐야 하니까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었는데 대기가 너무 길었고 개인 보육시설은 비용이 감당이 안 됐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법정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에 도윤이가 갑자기 열이 올랐어요. 39도가 넘었는데 해열제도 없고 기저귀도 다 떨어졌고 분유도 한 스푼밖에 안 남았어요. 응급실에 갔더니 입원을 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보증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50만 원이요. 제 통장에는 3만 원도 없었어요. 다인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끝을 보았어요. 어제도 떨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더 심했죠. 그래서 마트에 갔어요. 훔칠 생각은 없었는데 아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제품에서 울던 얼굴이요. 그냥 가방에 넣었어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도윤이가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다인이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는 걸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20년 전 그 새벽으로 끌려갔습니다. 연기 가득한 복도에서 서영이 아기를 꼭 안고 울부짖던 모습, 구조대원에게 아이를 넘기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목소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때 서영도 저렇게 어깨를 떨면서 울었습니다. 똑같았어요. 아이를 살리고 싶다는 절박함, 그 앞에서 무력해지는 고통, 세상. 모든 것과 맞바꿔서라도 지키고 싶은 작은 생명에 대한 사랑이 눈앞의 피고인에게서도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서류를 더 넘기다가 한 장의 문서에서 손이 멈췄어요. 보육원 퇴소 증명서였습니다. 정다인, 2001년 11월경 출생 추정, 2001년 12월 관악구, 화재 현장에서 구조 후 본 시설에 인계됨, 2019년 만 18세 퇴소.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관악구 화재 현장, 2001년 12월, 생후 약 2주 추정. 모든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다음 서류로 넘어갔어요. 보육원 입소 당시 기록이었는데 거기에는 신원 미상 영아의 인수 경위가 적혀 있었죠. 화재 현장에서 소방구조대에 의해 구조됨, 연기 흡입으로 인한 의식 저하 상태, 신원 확인 불가, 유기 추정. 유기 추정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우리 딸은 유기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딸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뒤섞이고 엉켜버린 거였죠. 서류 맨 아래에서 한 장의 종이가 더 나왔어요. 보육원 입소 당시 아기와 함께 발견된 물품 목록이었습니다. 분홍색 보자기 조각 1점, 손상된 아기 양말 한 켤레, 기타 소지품 없음. 분홍색 보자기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우리 딸은 분홍색 보자기에 쌓여 있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할 때 서영이 직접 골랐던 작은 토끼 무늬가 수놓아진 그 보자기였죠. 법정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도 변호인의 말도 방청석의 웅성거림도 전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흐릿해졌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을 고르기가 힘들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우연일 수가 없어. 머릿속에서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재판장님, 괜찮으십니까? 서기관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제가 얼마나 오래 눈을 감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저는 대답하며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죠.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류 뭉치 맨 아래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더 눈에 들어왔어요. 피고인의 과거 주소 이력이 적힌 문서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종이를 펼쳤다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최초 발견 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그 주소는 20년 전 우리 가족이 살던 빌라가 있던 바로 그 동네였습니다. 법정에 앉아 있었지만 저는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몸은 판사석에 있었지만 정신은 20년 전 그 새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관악구 봉천동이라는 주소를 본 순간 그토록 애써 묻어두었던 기억의 문이 강제로 열려버렸죠. 2001년 12월 3일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날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첫날 밤이었어요. 서영은 2주 동안 조리원에서 딸아이와 함께 지내다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죠. 저는 퇴근 후 조리원으로 달려가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살던 곳은 관악구 봉천동의 낡은 5층 빌라 305호였어요. 신혼 때부터 살던 작은 집이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자고 약속했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서영의 얼굴은 피곤하면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이다, 아가야. 서영이 아이를 안고 현관문을 들어서며 말했어요. 저는 짐을 들고 뒤따라 들어갔죠. 작은 방에 아기 침대를 펴놓고 분홍색 보자기로 아이를 감싸 눕혔습니다.
서영이 직접 고른 보자기였어요. 작은 토끼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는데 우리 딸이 토끼띠라서 골랐다며 서영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날 밤 저는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습니다. 서영은 아이에게 젖을 물리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죠. 새벽 2시쯤 겨우 아이가 잠들어서 서영도 눈을 붙였어요. 그리고 새벽 3시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오작동인 줄 알았어요. 그 빌라는 워낙 낡아서 경보기가 가끔 오작동을 일으키곤 했거든요. 하지만 곧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창문 밖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서영이 먼저 일어나 아이를 안았어요. 여보, 불이야. 빨리 나가야 해. 저는 정신없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위층에서 불이 난 것 같았는데 연기가 계단을 타고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죠.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서영아, 아이를 꼭 잡아. 저는 서영의 손을 잡고 계단 쪽으로 움직였어요. 계단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위층 사람들이 뛰어내려오고 있었고 아이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그 빌라에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았는데 갓난아기를 안고 대피하는 부부가 우리 말고도 서너 쌍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기 때문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며 비명을 질렀죠. 1층에 거의 다 내려왔을 때 소방구조대가 도착했어요. 구조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 사람들을 밖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들을 먼저 대피시켜야 합니다.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구조대원 한 명이 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기를 제가 안전하게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서영은 주저했지만 연기가 너무 심해서 아이를 안고는 더 이상 움직이기가 힘들었어요. 여보, 아이를.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조대원에게 맡기자. 우리도 바로 뒤따라 나갈게. 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구조대원에게 건넸습니다. 분홍색 보자기에 쌓인 채 아이가 구조대원의 품으로 옮겨갔어요. 구조대원은 아이를 들것에 눕히더니 재빨리 건물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저와 서영은 그 뒤를 따라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밖은 더 큰 혼란이었습니다. 소방차가 여러 대 와 있었고 구급차도 대기하고 있었죠. 구조된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울음소리와 비명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서영의 손을 잡고 아이를 찾으러 뛰어다녔습니다. 우리 아이 어디 있어요? 분홍색 보자기에 쌓인 아기요. 서영이 울부짖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와중에 누군가가 부딪혔고 들것 위에 놓여있던 기록표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바람이 불어 종이들이 흩날렸고 구조대원들이 황급히 주워 담았지만 어둠 속에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죠. 구급차로 옮겨지는 아기들이 여럿 있었는데 누가 누구의 아이인지 혼란이 생겼습니다. 아이 이름이 어디 있죠? 서영이 절규했어요. 구조대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기록표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확인은 끝나지 않았어요. 화재 현장의 혼란 속에서 기록은 뒤섞이고 엉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 아이를 찾지 못했어요.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재로 사망한 영아 한 명이 발견되었는데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서영을 데리고 영안실로 갔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었어요. 서영은 그 작은 시신을 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아기야. 서영의 울음소리가 영안실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시신은 화재로 심하게 손상되어 있어서 정확한 신원 확인이 어려웠어요. DNA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당시 기술로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결국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위치와 보자기 조각만으로 우리 딸로 추정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추정? 그 단어가 저를 20년 동안 괴롭혔어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어쩌면 다른 아이였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서영은 그 후로 몇 달을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하루 종일 아기 방에 앉아 분홍색 보자기 조각을 만지작거렸어요. 구조대원이 가져다 준 그 보자기 조각은 반쯤 타서 원래 모양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서영에게는 딸의 유일한 흔적이었죠.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아이를 놓쳤어요. 서영은 매일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아주면서도 속으로는 저 자신을 원망했어요. 내가 아이를 직접 안고 나왔어야 했는데 왜 구조대원에게 맡겼을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그 기억을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이사를 갔고 새 집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 했어요. 하지만 매년 12월 3일이 되면 서영은 하루 종일 울었고 저는 그런 아내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다른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어쩌면 서영도 저도 새로운 아이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정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볼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서기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저는 힘겹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석의 정다인이 제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 순간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구조 케이스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며 굴러갈 때 분명히 보았어요. 분홍색 보자기. 재판은 형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선고기일을 2주 후로 잡고 패정을 선언했어요. 피고인이 퇴정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인이 법정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우리 눈이 다시 마주쳤죠.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뭔가 알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게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건 제가 보고 싶은 것을 본 것일 수도 있었어요. 판사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멈추질 않고 떨렸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다시 펼쳤죠. 관악구 봉천동 2001년 12월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신혼 미상영아.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딸이 죽었다고 믿어왔는데 갑자기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바깥을 내다보니 법원 앞 광장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 사이로 다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국선 변호인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걸음걸이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살짝 안쪽으로 굽은 발, 힘없이 끌리는 듯한 걸음. 서영의 걸음걸이와 똑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피고인의 현재 주소가 적힌 칸을 찾았죠.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이미 봤던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호수까지 자세히 살폈어요. 305호. 숫자가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305호는 20년 전 우리가 살던 빌라의 호수와 똑같았어요. 물론 우연일 수 있었습니다. 305호라는 숫자가 뭐 그리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전국에 305호 집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우연들이 한 사람에게 겹치는 게 과연 가능한 걸까요? 관악구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아기, 우리 딸과 같은 추정 생년월일, 손목에 화상 흉터, 볼의점, 서영을 빼닮은 얼굴과 눈빛, 그리고 305호라는 숫자까지. 저는 피고인 측 변호사가 제출한 녹취록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변호사가 피고인과 상담한 내용을 정리한 기록이었어요. 읽어 내려가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전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어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보육원에서 지어준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에게 이름을 지어줬었어요. 강지아. 서영이 몇 달을 고민해서 지은 이름이었죠. 하지만 정다희는 그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녹취록을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끔 꿈을 꿔요. 어떤 여자가 절 안고 우는 꿈이요. 얼굴은 안 보이는데 목소리만 들려요. 울지 마, 엄마 왔어. 이런 말이요. 근데 깨고 나면 아무도 없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울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아마 20년 전 그날 밤 이후로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사실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저는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서영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오늘 재판에서 우리 딸일지도 모르는 피고인을 만났다고 절도죄로 기소된 23세 미혼모가 20년 전 잃어버린 우리 지아일 수 있다고 말하면 서영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뻐할까요? 아니면 무너질까요?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영이 현관에서 저를 맞았어요.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많이 늦었네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서영은 당황한 듯 제 등을 토닥였어요.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영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계속 말을 꺼내려다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서영은 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계속 괜찮냐고 물었죠. 저는 괜찮다고 대답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녁 식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영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액자 하나. 산후조리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딸을 안고 있는 서영의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죠. 저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서영아. 제가 불렀습니다. 서영이 설거지를 멈추고 거실로 나왔어요. 왜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우리 딸이... 저는 말을 멈췄어요. 서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거든요. 우리 딸이라는 단어를 꺼내면 서영이 어떻게 반응할지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서영아, 혹시 우리 딸의 발목 흉터 기억해? 서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발목, 흉터요? 응, 산후조리원에서 뜨거운 물이 튀어서 생긴 거. 왼쪽 발목 안쪽에 있었잖아. 서영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네, 기억해요. 제가 울면서 조리원에 항의했었잖아요. 그 작은 흉터가... 서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서영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서영아, 오늘 재판에서 만난 피고인이 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이 손목에 비슷한 흉터가 있었어. 화상 자국 같은 거. 서영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서영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지아일 수도 있어. 서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너무 많은 게 맞아떨어져. 관악구 화재 현장에서 구조됐고 같은 생년월일이고 흉터도 비슷하고. 서영이 제 품에 안겨 울었어요.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희망이라는 것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영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정다인이 자랐다는 보육원이었어요. 서류에 적힌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니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이 나왔죠. 서영은 조수석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거의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밤이었습니다. 1시간 남짓 달려서 보육원에 도착했어요. 낡은 3층 건물이었는데 담장에는 아이들이 그린 듯한 벽화가 있었습니다. 무지개와 해바라기, 그리고 손을 잡고 있는 가족 그림이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곳에서 우리 딸이 자랐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사무실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원장 박순자입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저는 신분을 밝히고 방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정다인이라는 이름을 꺼내자 원장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다인이요? 그 아이가 왜요? 무슨 일 있나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오래 키운 아이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원장님, 혹시 다인이가 이 보육원에 오게 된 경위를 알 수 있을까요? 2001년 12월에 입소했다고 들었는데요. 원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요. 제가 이 보육원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아기였어요. 신원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죠. 원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된 서류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한참을 뒤지더니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왔어요. 이게 다인이 입소 당시 기록이에요. 20년도 더 된 거라 상태가 좋진 않지만요. 서류철을 받아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영이 제 옆으로 바짝 붙어 앉았어요. 첫 장을 넘기니 입소 경위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1년 12월 3일 새벽 관악구 봉천동 소재 빌라 화재 현장에서 소방구조대에 의해 구조됨. 연기 흡입으로 인한 의식 저하 상태였으며 신원 확인 불가. 6.15 추정되어 본 시설에 인계됨. 글자 하나하나가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6.15 추정이라니 우리는 단 한 번도 아이를 버린 적이 없었는데요. 다음 장에는 구조 당시 아기의 상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추정 생후 이주경 여아, 체중 3.2kg, 특이사항으로 왼쪽 손목 안쪽에 화상으로 추정되는 흉터 있음, 왼쪽 볼에 작은 점 있음. 서영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우리 지아 볼에도 점이 있었어요. 왼쪽 볼에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계속 서류를 넘겼어요. 다음 장에는 구조 당시 아기와 함께 발견된 물품 목록이 있었습니다. 분홍색 보자기 1점, 일부 소실됨. 영아용 양말 한 켤레, 손상됨. 기타 신원 확인 가능 물품 없음. 분홍색 보자기라는 단어가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원장님, 그 보자기 혹시 아직 보관하고 계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있을 거예요. 다인이가 어렸을 때 그 보자기 조각을 늘 만지작거렸거든요. 어디서 났냐고 물으면 모른다고 그냥 자기 거라고만 했어요. 퇴소할 때 가져갔을 거예요. 서류를 더 넘기다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입소 당시 찍은 것으로 보이는 흑백 사진이었어요. 작은 아기가 눈을 감고 누워 있었는데 볼에 작은 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영이 사진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 아이 우리 지아예요. 여보, 이 얼굴 봐요. 우리 지아 맞아요. 서영은 사진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다인이 부모님이세요? 저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원장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상에, 20년 만이네요. 그 아이가 부모님을 찾게 되다니요. 원장님이 서류철에서 다른 종이들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다인이 성장 기록이었습니다. 첫 돌 때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졸업 사진까지 우리가 놓친 20년의 시간이 거기 담겨 있었죠. 사진 속 다인은 자라면서 점점 서영을 닮아갔어요. 중학생 때 사진을 보니 젊은 시절 서영과 거의 판박이었습니다. 다인이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동생들도 잘 챙겼어요. 근데 늘 외로워 보였죠. 다른 애들은 주말에 부모님이 면회 오거나 외출하는데 다인이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찾지 못한 20년 동안 다인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18살에 퇴소한 뒤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원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자취하면서 일하느라 바빴던 것 같아요. 가끔 안부 전화는 했는데 그러다가 작년에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생겼다고요. 결혼은 안 하고요. 저는 걱정이 많이 됐죠.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려고 하나 싶어서요. 저는 서류철을 내려놓고 원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장님, 다인이에게 부모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셨나요? 원장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사정이 있어서 못 찾는 거라고 했어요. 커서는 화재 현장에서 구조됐고 부모님이 누군지 알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다인이가 많이 울었어요. 왜 자기만 버려졌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요. 버려진 게 아니에요. 서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버린 게 아니에요. 찾으려고 했어요. 20년 동안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죽은 줄 알았어요. 서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원장님이 휴지를 건네며 서영의 등을 토닥였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서영이 겨우 진정했습니다.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 아이의 새 이름, 제가 지어줬어요. 정다인. 정은 정직하다는 뜻이고 다인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라는 뜻이에요. 버려진 아이라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어준 이름은 강지아였는데 그 아이는 정다인으로 20년을 살아온 거예요. 원장님이 마지막으로 서류철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다인이가 초등학교 때 쓴 편지예요. 부모님께라는 제목으로 수업 시간에 쓴 건데 제출을 안 하고 제게 줬어요. 보내줄 부모님이 없다면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저는 정다인이에요. 8살이에요. 저는 엄마 아빠 얼굴을 몰라요. 근데 가끔 꿈에서 봐요. 엄마가 저를 안고 울어요. 엄마는 왜 울어요? 저 때문에 울어요? 저는 나쁜 애가 아닌데요. 저는 착하게 살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저 찾으러 와요? 저 여기 있어요. 어린 글씨로 적힌 편지를 읽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영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원장님, 다인이 현재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에 주소를 적어 주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찾지 못한 딸을 이제야 만나러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인아, 아빠가 간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보육원 문을 나섰습니다. 다인이 사는 곳은 신림동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니 녹슨 철문이 나왔어요. 305호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보였죠. 저는 그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영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죠. 아내도 저도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20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이 순간이 오니까 두려웠습니다. 만약 다인이가 우리를 원망하면 어떡하지? 왜 이제야 찾아왔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지? 수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여보, 괜찮아요. 서영이 제 손을 더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다인의 목소리였어요. 법정에서 들었던 그 떨리는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죠. 저는 입술을 적시며 대답했습니다. 다인 씨, 저예요. 재판장 강석훈입니다.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안에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문이 열렸습니다. 다인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판사님이 왜 여기까지? 말을 하다 말고 다인은 제 옆에 서 있는 서영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다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듯이 서영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죠. 서영도 다인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와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어요.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작은 아기 침대가 있었고 그 위에서 8개월 된 도윤이가 자고 있었죠.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났고 벽에는 습기로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 딸이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어졌어요. 앉으세요. 다인이 바닥에 깔린 얇은 방석을 내밀었습니다. 의자도 소파도 없는 방이었어요. 저와 서영은 나란히 방석에 앉았고 다인은 우리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20년 동안 품어왔던 말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한마디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다인 씨, 아니, 다인아.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인이 움찔했어요. 왜 갑자기 반말을? 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찾았어. 20년 만에 찾았어. 다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서류 봉투를 꺼내 다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받아온 입소 기록과 사진들이었죠. 다인이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는데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제 기록이잖아요. 어떻게?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2001년 12월 3일 새벽 관악구 봉천동에서 화재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 빌라에 살았고 갓 태어난 딸이 있었죠. 구조 과정에서 기록이 뒤섞이면서 우리 아이가 신원미상으로 보육원에 보내졌어요. 다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우리 딸은 왼쪽 손목 안쪽에 화상 흉터가 있었고 왼쪽 볼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던 날 생긴 흉터였죠. 다인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만졌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도 이 흉터가 어디서 생긴 건지 몰랐어요. 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님도 모른다고 하셨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만 들었어요. 서영이 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했어. 내가 그 흉터 만들었어. 산후조리원에서 뜨거운 물이 튀었는데 막지 못했어. 평생 미안했어. 다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럼 정말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우리 딸이야. 20년 전에 잃어버린 우리 딸. 강지야. 다인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흔들렸고 목 놓아 우는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서영이 다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우리 딸, 우리 지아야. 엄마가 늦었어. 엄마가 못 찾았어. 서영도 울고 다인도 울고 저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기 침대에서 도윤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들의 울음소리에 깬 것 같았죠. 다인이 황급히 눈물을 닦고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다인이 아기를 달래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 딸이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인이 품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어요. 색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타서 너덜너덜한 분홍색 보자기 조각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갖고 있던 건데요. 어릴 때부터 이게 뭔지 모르지만 그냥 제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손에 쥐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서영이 그 보자기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내가 골랐어. 서영이 말했습니다. 내가 토끼띠라서 토끼 무늬 있는 걸로 골랐어. 여기 토끼 귀가 조금 남아있네. 정말로 보자기 조각 한쪽에 토끼 귀처럼 보이는 무늬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어요. 서영은 그 보자기를 가슴에 안고 또다시 울었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다인아, 아버지가
늦게 왔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죠. 20년 동안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 죽은 줄 알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다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저한테 부모님이 생긴 거예요? 저는 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우리가 내 부모야.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우리 셋은 좁은 방 안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인이 이야기하고 우리는 들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지, 그 시간 동안 다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육원에서는 나름 괜찮았어요. 다인이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잘 챙겨주셨고 선생님들도 친절했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가끔 부모님이 면회 오거나 외출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주말마다 현관 앞에서 기다렸어요. 혹시 오늘은 부모님이 오시나, 오늘은 데리러 오시나? 한 번도 오지 않았지만요. 서영이 다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우리도 찾았어. 매년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에 사진 보내고 경찰에 문의하고 그랬어. 근데 이미 사망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시스템에 안 떴던 거야. 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부모님 찾으려고 해봤는데 제 기록이 신원 미상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인이 중학교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춘기 때 제일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엄마 아빠 얘기하면 저는 낄 수가 없었거든요.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만드는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선생님이 부모님 대신 원장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창피했어요. 왜 저만 부모가 없는지 원망스러웠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보육원을 나와야 했을 때가 가장 무서웠다고 했어요. 갑자기 세상에 혼자 내던져진 기분이었어요. 방 구하는 것도 일자리 찾는 것도 뭐 하나 아는 게 없었거든요. 처음 며칠은 PC방에서 잤어요. 돈이 없어서요. 편의점 알바 구하고 나서야 겨우 고시원 방을 얻었죠. 저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우리가 찾지 못한 20년 동안 다인이 겪어야 했던 고통이 너무나 컸어요. 판사로서 수많은 사연을 들어왔지만 이렇게 가슴이 아팠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딸의 이야기였으니까요. 도윤이 아빠 얘기도 해줬어요. 다인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저랑 같은 고시원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착한 줄 알았는데 임신했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연락도 안 받고요. 그래서 혼자 나왔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진통 올 때까지 버티다가 응급실로 실려갔죠. 서영이 다인을 끌어안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어. 우리 딸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도윤이가 태어나고 나서 더 막막했다고 했어요. 일을 해야 하는데 아기를 맡길 데가 없었거든요. 어린이집은 대기가 너무 길고 개인 보육시설은 비용이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 동안 아기를 혼자 두고 갔어요. 매일 불안했죠. 혹시 아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나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러다 도윤이가 아팠어요. 다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밤새 열이 안 떨어지는데 해열제도 없고 분유도 없고 기저귀도 없었어요. 응급실에 갔더니 입원비를 내라고 하는데 통장에 돈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차라리 나랑 도윤이랑 같이 죽을까 생각했어요. 서영이 다인을 더 세게 끌어안았어요.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세상이, 시스템이, 그리고 그 모든 걸 찾지 못한 저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우리 딸이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마트에서 분유랑 기저귀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다인이 말했습니다. 도윤이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이 아이만큼은 꼭 살려야 한다. 나처럼 버려진 아이로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훔쳤어요. 그게 잘못인 줄 알았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이 생각 안 났어요.
저는 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 잘못이긴 하지만 내 잘못만은 아니야. 너를 그 상황까지 몰아넣은 게 더 큰 잘못이야. 우리가 사회가 시스템이 너를 보호하지 못한 거야. 다인이 고개를 떨구며 울었어요. 저는 다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우리가 있어. 새벽이 되어서야 도윤이가 다시 깼습니다. 다인이 아기를 안아 젖을 물리는데 서영이 옆에서 지켜보며 울었어요. 다인아, 엄마가 도와줄게. 앞으로는 혼자 안 해도 돼. 다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이가 배가 부른지 까르르 웃었어요. 그 작은 손이 허공을 휘젓다가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을 꼭 쥐는 힘이 생각보다 세서 놀랐어요. 이 아이는 제 손주였습니다. 20년을 건너뛰어 갑자기 생긴 손주였지만 그 순간 밀려오는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다인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불러. 내 아버지야. 다인이 처음으로 저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그 두 글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처럼 들렸어요. 서영을 향해 다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영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우리 딸, 우리 지아야. 엄마야. 엄마가 왔어. 세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이 그 순간 조금씩 메워지는 것 같았어요.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다인과 도윤, 그리고 서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다인을 어떻게 지켜낼지, 세상이 쉽게 용서해 줄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인과 도윤이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직접 이삿짐을 날랐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벌과 아기용품이 전부였죠. 반지하 원룸에서 가져온 그 작은 짐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딸이 20년 동안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왔는지 새삼 느껴졌거든요. 서영은 며칠 전부터 준비에 정신이 없었어요. 빈 방을 다인 방으로 꾸미고 한쪽에 아기 침대를 들였죠. 벽에는 파스텔톤 커튼을 달고 바닥에는 푹신한 러그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책상 위에 20년 전 산후조리원에서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세워두었어요. 갓 태어난 다인을 안고 있는 서영의 사진이었죠. 다인이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영이 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내 집이야. 우리 집이야. 다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저한테 집이 생긴 거예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23년을 살면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한 번도 없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다인 방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다인이 멈춰 섰어요. 이게 다 제 거예요? 네, 다 내 거야.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다인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침대를 만져보고 책상 위 사진을 들여다보고 창문 밖 풍경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서영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다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방이 제 거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요. 보육원에서는 6명이 한 방 썼거든요. 나와서도 계속 고시원이랑 원룸이었고요. 이렇게 넓고 예쁜 방은 처음이에요. 서영이 다인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여기서 자는 거야. 내 방이야. 다인은 서영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아이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요. 도윤이를 위한 공간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인 방 한쪽에 아기 침대를 놓고 모빌도 달아두었어요. 서영이 직접 고른 거였는데
구름과 별 모양의 예쁜 모빌이었죠. 도윤이를 침대에 눕히니까 모빌을 보고 까르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에 우리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첫 번째 가족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영이 아침부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미역국, 갈비찜, 잡채, 불고기까지 온갖 음식이 식탁 위에 가득했죠. 다인은 식탁 앞에 앉아서 음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거 다 먹어도 돼요? 그래, 다 내 거야. 마음껏 먹어.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다인이 조심스럽게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국물이 따뜻해요. 다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집에서 끓인 미역국은 처음 먹어봐요. 보육원에서는 늘 급식이었고 나와서도 편의점 컵라면만 먹었거든요. 따뜻한 국물이 이런 맛이구나. 서영이 다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매일 해줄게. 앞으로 매일 따뜻한 밥 먹는 거야. 다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면서 밥을 먹었어요. 숟가락질을 하는데 손이 떨려서 밥알이 자꾸 떨어졌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3년 동안 따뜻한 집밥 한 끼 못 먹어본 우리 딸이 너무 불쌍했어요.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다인이 도윤이를 안고 있었고 서영은 다인 옆에, 저는 맞은편에 앉았죠.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20년의 공백이 있지만 우리는 분명 가족이었습니다. 다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담당 판사니까 다른 재판부로 이송 신청을 할 거야. 그리고 정상 참작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서 선처를 받도록 할게. 걱정하지 마. 다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다인이 도윤이를 재우고 나와서 거실에 앉았어요. 오늘 하루가 꿈 같아요. 다인이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 사라져 있을 것 같아요. 서영이 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아. 내일도 여기 있고 모레도 여기 있어. 우리가 절대 안 놓쳐. 저는 다인에게 말했어요. 다인아,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마. 우리한테 말해. 이제 내 편이 있어. 다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 대답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다인 방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다인이 도윤이 옆에 누워 아기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모습이었죠. 20년 동안 늘 불안하고 외로웠을 우리 딸이 오늘 밤만큼은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영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저는 서영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찾았어. 20년 걸렸지만 찾았어. 서영이 제 어깨에 기대며 울었어요.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20년 전 놓친 그 순간,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 우리 딸과 손주를 평생 지키겠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인이 식탁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서영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아침이야. 우리 딸.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한마디가 20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